10명 중에 3명이 과학이 60점 이하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학을 못하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2028학년도부터 시행되는 수능에서 통합과학이 필수라는 거 아시죠? 이런 상황에서 과학을 잘하는 아이들이 확실히 유리하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등 때부터 어떤 대비를 해야 될지 초등 과학 전문가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 수능까지 가는 과학 공부 초등 때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초등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학부모님들 고루 계시니까 초등 저학년 때는 요 책, 중학년 때는 요 책, 고학년 때는 요 책 이렇게 한 3권씩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2학년 군인 저학년들은 여기까지는 뭐 누구나 그렇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에 추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녕하세요. 교집합 스튜디오 주단쌤입니다. 최근 기사 보셨나요? 중학생들의 30%가 과포자, 과학 포기자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 기사에 따르면 1학기 중학생 아이들의 내신 성적을 한번 봤더니 10명 중에 3명이 과학이 60점 이하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학을 못하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2028학년도부터 시행되는 수능에서 통합과학이 필수라는 거 아시죠? 이런 필수인 상황에서 과학을 잘하는 아이들이 확실히 유리하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화학과 물리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기피하는 경향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일들이 있어서 오늘 그것과 관련된 전문가분을 모셔서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어린이 과학동화 창간 편집장이시고 초등 과학 전문가이자 물리학자로 활동하고 계신 이억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억주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기사 보셨죠? 네네. 과학이 국영수에 비해서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크게 안 가지시는 과목이기는 한데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과학도 이제 좀 정말 신경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초등 때부터 어떤 대비를 해야 될지 초등 과학 전문가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 선생님 모셨는데 수능까지 가는 과학 공부 초등 때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큰 변화가 있었죠. 네. 27학년도까지는 기존처럼 과학을 선택해서 맞습니다. 또 과학을 시험을 안 쳐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2028학년도부터는 문이과를 떠나서 모든 학생이 과학 시험을 보게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큰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오, 게 그래요? 뭐냐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다양한 과목의 주제를 담은 과학 책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죠. 그것들을 점차 또 심화 어려운 단계까지 꾸준히 읽는다면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발표된 통합 과학의 내용을 보면 네. 지금 배우는 거하고 교과 단원이 크게 변할 건 아니거든요. 다만 지금 이제 물리학, 화학, 뭐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통합 과학은 그게 이제 통합이 됐다는 거죠. 거기서 조금 더 변화된 것은 과학의 기초라든가 또 과학의 미래라든가 이런 문제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좋은 책들 네. 또 시리즈로 나와 있거나 전집으로 나와 있는 책들은 한 가지 주제만 다루는 책도 있지만 시리즈 안에는 여러 가지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구입하셔서 또는 도서관에 가서 꾸준히 읽어주신다면 초등학교 때부터 배경 지식을 기르고 그것을 중학교 때 또 고등학교 때 응용을 잘 한다면 시험도 잘 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굳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안심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린이 과학동화 창간 편집장님이시라고 아까 네.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독자들하고 글로도 만나고 그리고 현장에서 행사 같은 걸로도 많이 만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 어린이 독자들, 과학 좋아하는 아이들, 잘하는 아이들은 보통 어떤 아이들이었던가요? 제가 한 30년 이상 그 어린이들 만나고 글 쓰고 아이들하고 같이 활동도 하고 네. 지내왔는데 30년이 지난 그때나 지금이나 과학을 좋아하고 또 과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첫 번째는 호기심이 왕성합니다. 호기심. 뭐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또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처음 보는 저한테도 네네. 쓸데없는 것들이 어떤 걸 물어봐요? 뭐 몇 살이냐, 뭐 아기가 있느냐, 오. 뭐 이런 거. 또 상관없지만 어쨌든 질문하는 자세가 질문하는 있다는 거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고요. 오. 어른들이라면 그런 질문을 잘 안 하는데 그렇죠, 맞아요. 어린이들은 그 호기심 때문에 질문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제가 특징적으로 볼 것은 책을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거. 언제 어디서 읽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오고 책을 읽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고 그렇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작가님께서 책을 강조를 많이 하셔서 작가님이 쓰신 책도 책을 추천하는 책이었어요. 네. 초등 아이들이 꼭 읽어야 되는 과학책 45권을 추천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근데 어떤 책들이 들어가 있나 보니까
문과, 파브릭 곤충기부터 시작해서 만화로 배우는 공룡의 생태, 과학 오디세이 여러 가지 책들이 있던데 여기서 소개해 주신 책들 어떤 기준으로 고르신 책들이에요? 네, 과학은 자연 현상에 대한 탐구 과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크게 4가지 탐구 영역으로 보고요. 동물이나 식물, 또 자연 생태계를 다루고 있는 생명에 대한 탐구. 그 다음에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천문학 같은 또 본질에 대한 탐구. 그 다음에 다른 학문과의 관계. 융합. 네, 소설 속의 과학이 어떤 과학이 됐는지, 건축물 속에서는 어떤 과학을 볼 수 있는지. 재밌네요. 그 융합에 대한 탐구. 그 다음에 과학하면 또 호기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린이들이 이제 호기심이 많은데, 그래서 질문에 대한 탐구. 이 4가지로 영역을 선정을 했고, 거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45종을 선정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인 책들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특히 이 45권 책 중에서 작가님께서 이건 정말 읽었으면 좋겠어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책들이 우선순위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초등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학부모님들 고르 계시니까 초등 저학년 때는 요 책, 중학년 때는 요 책, 고학년 때는 요 책 이렇게 한 3권씩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2학년 군인 저학년들은 고래는 왜 바다로 갔을까? 그 다음에 신기한 스쿨버스 시리즈, 그 다음에 달팽이 과학동화와 같이 그림이 좀 많고 네. 재미있는 설명, 글자도 좀 큰 그런 책들을 좀 추천하고 싶은데, 고래가 왜 바다로 갔을까는 아시다시피 고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동물이지 않습니까? 네. 처음엔 조상들은 육지에서 살았지만 봄이 점점 커지면서 바다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을 재미있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오랜만에 다시 이 책을 읽으면서 네. 또 새롭게 아는 사실이 있는데, 우리 사람과 같은 포유류는 새끼를 낳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미 몸속에서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출산을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나 뭐 다른 4발 달린 동물들은 머리부터 나옵니다. 네네. 모든 동물들이. 그렇죠. 거꾸로 나온다고 하잖아요. 잘못된 그러면 아이들. 이제 좀 힘들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다리부터 나오면 걸릴 수가 있어서 맞아요. 힘듭니다. 근데 고래는 물속에서 사는 게 이제 적응이 됐기 때문에 머리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다리, 그러니까 꼬리죠. 꼬리부터 나오는데, 왜냐하면 고래도 물속에서 숨을 쉬는 건 아니거든요. 그물 밖에서 나와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머리부터 나오다가 출산이 지연이 되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고래류만큼은 물속에서 새끼를 낳을 때 꼬리부터 나온다. 굉장히 신기하네요. 예. 네, 그리고 3, 4학년 군인 중학년들은 정약전의 자산어보. 영화로도 나왔었죠. 예. 그 다음에 미래가 온다 시리즈. 그 다음에 초등학생을 위한 양자역학. 네. 근데 이제 정약전과 자산어보는 조선 후기 학자 정약전이 흑산도 유배 생활을 하면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해양 생물을 분류하고 연구해서 기록한 어류 도감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 책을 소개하는 건 아니고 흑산도 주변이 고향인 동화 작가분께서 정약전이 자산어부를 쓰게 되는 과정을 현대로 재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동화 작가가 써서 그런지 네. 또 재미있고 또 과학적인 사실도 뭐 틀린 것도 없이,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5, 6학년 군인 고학년들은 아무래도 글도 좀 많고 좀 생각할 거리가 있는 네. 그런 책들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꽃들에게 희망을, 이런 책, 그다음에 촛불의 과학, 그다음에 과학 오디세이, 네네. 이런 책들을 추천하고 싶은데, 꽃들에게 희망을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인데요. 맞아요. 알에서 깨어난 2마리의 애벌레가 고난과 역경을 거치면서 화려하게 날개를 다는 그런 책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약간 철학적인 네. 질문도 하면서 감동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 책들을 추천해 주셨으니까 어떤 책부터 한번 읽어보면 좋을까라는 고민이 드시는 분들은 그 책부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으면 항상 그 이후에 따라붙는 게 있잖아요. 책 읽고 끝 뭐 이렇게 보기보다는 책을 읽은 후에 독후 활동이 또 중요하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어린이 잡지를 많이 편집을 하셨던 분이시니까 어떤 노하우라던가 뭐 이런 방식이 좀 더 좋다라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과학은 책을 읽은 후에 독후 활동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시나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보통 책을 읽은 다음에 독서 일기장을 쓰거나 네. 독후감을 쓰거나 이런 활동들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죠. 네. 그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책을 읽으면서 재미있었던 부분, 또 자기가 처음 알았던 부분을 기록하고 나중에 또 한번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여기까지는 누구나 그렇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에 추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책을 읽으면 꼭 자랑을 해라. 자랑. 근데
친구들이나 모르는 사람한테 자랑할 수는 없고 네네. 저는 특히 엄마나 아빠한테 자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 오늘 이 책을 읽었어. 여기서 보니까 이러이러한 재밌는 것들이 있었어. 내가 이 책을 읽고 어떤 걸 처음 알았어. 이런 것들을 자랑을 하면 말하는 거하고 또 글 쓰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랑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엄마나 아빠가 자랑을 좀 잘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네. 어떤 식으로 하시면 좋을까요? 아 그랬구나. 처음 네가 그걸 알았구나. 나도 몰랐는 걸 나도 한번 읽어볼까? 좀 전에 고래 이야기 같은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책을 읽고 끝나는 게 아니고 네네. 가족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엄마나 아빠도 자랑을 좀 잘 받아주고 가능하면 나도 한번 읽어볼게. 같이 한번 정말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학년이 이제 올라가면 네네. 뭐 이런 얘기를 할 시간이 별로 없을 그렇죠. 겁니다. 네. 가장 적합한 것은 초등학교 때라고 봅니다. 두 가지. 기록을 하고 자랑을 해라. 그 기록은 글이고 자랑은 말이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읽었던 책을 좀 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들으니까 조금 아쉬우실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좋은 책들 많이 읽으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네. 작가님이 추천해 주실 만한 어떤 과학 전집 세트? 네. 뭐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제가 이렇게 여태까지 본 것 중에 좀 좋은 것은 과학 뒤집기 시리즈. 과학 뒤집기 시리즈. 그런 것들도 있고 또 과학 토론왕 시리즈. 어.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전집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아마 구입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텐데 어차피 도서관이라든가 네. 이런 데 가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요즘에 새로 나오는 책들 중에도 아까 얘기했지만 미래가 온다 시리즈라든가 이런 것들도 또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봅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